안녕하세요. 저는 우즈베키스탄에서 태어나 한국에서 새 가정을 꾸리게 된 세 자매 중 둘째 딜로자입니다. 제가 한국에 온 지 이제 10년이 되었는데요. 작년 어머니의 70번째 생일 때 일어난 일은 정말 꿈만 같았어요. 우리 세 자매가 모두 외국에 시집가서 부모님이 외로우실 거라고 늘 걱정했는데 그날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김치가 너무 맵고 젓가락질도 서툴렀죠.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손으로 먹는 음식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한국이 제 두 번째 고향이 되었습니다. 제 남편뿐만 아니라 제 자매들의 남편들까지 모두 한국 사람이에요. 이 특별한 운명이 어떻게 우리 가족에게 기적을 가져왔는지 들려드리겠습니다. 본 영상은 스토리를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구독자님께 행운을 드립니다. 저희 세 자매는 우즈베키스탄의 타슈켄트 근교 작은 마을에서 자랐어요. 아버지는 목화 농장을 운영하시고 어머니는 전통 비단 직조 일을 하셨죠. 우리 집은 마을에서도 유명한 직조 가문이었어요. 어머니의 아틀라스라는 전통 비단은 정말 아름다웠거든요. 큰언니 나즈니가는 어려서부터 공부를 정말 잘했어요. 서울대학교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선발되어 한국에 갔고 그곳에서 지금의 남편인 정우를 만났습니다. 정우 오빠는 건축과 대학원생이었고 언니는 경영학을 공부하고 있었죠. 처음엔 언어도 잘 안 통했지만 정우 오빠가 매일 한국어를 가르쳐주면서 가까워졌다고 해요. 나즈니가 언니가 한국에서 정우를 만났다고 전화했을 때 부모님은 처음엔 기뻐하셨어요. 우리 딸이 외국에서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하지만 결혼하고 한국에서 살겠다고 했을 때는 분위기가 달라졌죠. 어머니는 나즈니가야, 한국은 너무 멀어. 부모님은 어떻게? 라고 울면서 말씀하셨어요. 저는 부산의 무역회사에서 인턴십을 하러 갔어요. 첫날부터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한국어도 제대로 못했고 회사 문화도 우즈베키스탄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차이를 오래 마시며 천천히 이야기하는 문화인데 한국은 빨리빨리 문화가 강하더라고요. 그런데 김 대리님이 늘 도와주셨어요. 회식 때 딜노자 씨는 술 못 마시니까 무알코올 음료 주세요 라고 챙겨주시고 한국어 발음이 이상할 때마다 친절하게 고쳐주셨죠. 특히 제가 우즈벡 전통 음식 플로프를 만들어 왔을 때 이거 정말 맛있다며 좋아하시던 모습이 기억에 남아요. 막내 굴라라는 제주도로 여행을 갔다가 운명을 만났어요. 유채꽃 축제에 갔는데 축제 안내원으로 일하던 지금의 남편이 길 안내를 해줬다고 해요. 굴라라는 언니들이 한국에서 행복하게 사니까 나도 한국이 좋아졌어 라고 말했죠. 어머니는 세 딸이 모두 한국에 시집가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 하셨어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왜 애들이 다 외국으로 가버리는 걸까? 밤마다 혼자 기도하시는 모습을 아버지가 나중에 알려주셨어요. 우즈베키스탄에서는 딸들이 부모 근처에서 살며 돌보는 게 당연했거든요. 한국에서의 생활은 생각보다 어려웠어요. 특히 결혼 첫 해가 가장 힘들었죠. 시어머니는 너무 친절하셨지만 한국의 예절을 몰라서 실수를 많이 했어요.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집에 들어갈 때 양말까지 벗는 문화가 아닌데 처음에 양말을 벗지 않고 들어가서 당황하셨다고 해요. 제 남편이 어머니 딜노자는 우즈벡 사람이라 우리 문화를 몰라요. 천천히 가르쳐주세요 라고 말해줘서 다행이었죠. 그리고 시어머니가 제게 우즈벡 요리도 배우고 싶어라고 하셔서 함께 플로프를 만들며 더 가까워졌어요. 첫 설날 때는 정말 당황했어요. 새벽부터 일어나서 음식을 준비해야 하고 세배하는 순서도 있고요. 한복을 입는 것도 처음이었어요.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아틀라스라는 전통 옷을 입는데 한복은 입는 방법이 완전히 달랐거든요. 하지만 시누이들이 도와줘서 무사히 넘어갔어요. 가장 힘든 건 역시 부모님과 떨어져 있다는 거였어요. 우즈베키스탄에서는 명절 때 온 가족이 모여서 나브루즈 같은 축제를 보내는 게 당연했거든요. 한국에서는 시댁 위주로 명절을 보내니까 부모님이 더 그리웠어요. 설날이나 추석마다 우리 세 자매는 화상통화로 모였습니다. 각자 다른 도시에 살고 있지만 이 시간만큼은 꼭 지켰어요. 오나, 오파, 사그인 친만 엄마, 아빠 보고 싶어요 라는 말이 입에서 떨어지지 않았죠. 어머니는 화면 너머로 손주들 얼굴을 보시며 큐아차 나비라라임니 극산 만원제 손주들을 직접 안아볼 수 있을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작년 초 나즈니가 언니가 그룹 채팅방에 글을 올렸어요. 올해는 엄마 칠순이야. 우리가 우즈베키스탄에 가서 축하해드리자. 모두가 찬성했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리 남편들 중 누구도 우즈베키스탄에 가본 적이 없었어요. 다른 문화, 다른 언어, 다른 음식. 걱정이 앞섰죠. 특히 정우 오빠는 우즈베키스탄은 비자가 필요한가요? 그리고 음식이 짜다던데? 하고 묻더라고요. 제 남편도 러시아어나 우즈베거 한마디도 몰라서. 라고 걱정했어요. 굴나라 남편은 이슬람 문화가 있다던데 내가 실수하면 어떡하지? 라며 고민이 많았죠. 결국 가기로 했습니다. 세 가족 13명이 부산에서 인천공항으로 이동하는 것부터 대모험이었어요. 제주에서 온 굴나라네는 전날 밤 배를 타고 왔고 서울에서 온 나진이가 언니네는 KTX로 내려왔어요. 공항에서 만난 우리는 설레면서도 긴장했습니다. 남편들은 각자 준비를 단단히 해왔어요. 정우 오빠는 우즈베키스탄 관광 가이드북과 러시아어 기초회화 책을 읽고 또 읽었고 제 남편은 우즈베거 인사말을 메모장에 적어왔어요. 굴나라 남편은 이슬람 예절에 대한 자료를 프린트해서 가져왔죠. 인천에서 타슈켄트까지는 우즈베키스탄 항공으로 9시간 정도 걸렸어요. 비행기 안에서 우즈베거 안내방송이 나올 때마다 남편들이 저를 쳐다보면서 뭐라고 하는 거야? 라고 물었죠. 아이들은 신나서 엄마, 할머니가 사는 나라에 가는 거야? 라고 계속 물었어요. 타슈켄트 공항에 도착했을 때 남편들은 조금 당황했어요. 우즈베키스탄은 아직 한국처럼 자동화가 되어 있지 않아서 입국 절차가 조금 까다로웠어요. 그리고 공항에서부터 우즈베거, 러시아어, 영어가 뒤섞여 나오니까 더 혼란스러워했죠. 공항에서 부모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어머니는 손주들을 처음 직접 보시자마자 눈물을 터뜨리셨죠. 알라우 악바르, 나비라라인 뭉차 하타 카타이션 카시니시여. 손주들이 이렇게 컸다고 아버지도 손주들을 안으며 계속 웃으셨어요. 그 순간 모든 남편들이 뭔가를 느꼈다고 나중에 이야기하더라고요. 제 남편은 살롬, 아타 안녕하세요, 아버님라고 우즈베거로 인사했어요. 발음이 서툴렀지만 부모님이 너무 좋아하셨어요. 어머니가 제 남편의 손을 꼭 잡으시며 라흐마 시즈가 고맙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남편이 눈시울을 붉히더라고요. 다음 날부터 남편들은 우리 마을을 둘러보기 시작했어요. 타슈켄트 시내와는 또 다른 전통적인 우즈벡 마을의 모습이 신기했나 봐요. 마할라라고 불리는 지역 공동체 문화도 처음 보고요. 모든 이웃이 서로를 알고 지내는 모습에 정우 오빠는 한국의 옛날 동네 같다고 말했어요. 아버지는 직접 목화밭을 안내해 주시며 자랑스럽게 설명하셨죠. 몸 이 요육한 마이더니가 50년 동안 가꾼 밭이야. 부 예르다 키즐라림 우이나가니 땅에서 딸들이 뛰어놀곤 했어. 목화를 직접 따서 만져보게 해주시니 남편들이 이게 목화구나 라고 감탄했어요. 우리 집도 구경했어요. 전통적인 우즈벡 가옥 스타일이라 마당 중앙에 아이반이라는 정자가 있고 방들이 둘러싸고 있는 구조예요. 부모님은 세 딸을 키우시면서 각자의 방을 꾸며주셨고 우리가 결혼할 때까지 지참금도 준비해 주셨어요. 제 방에는 아직도 제가 수놓은 튜백이라는 전통 벽걸이가 그대로 걸려 있었어요. 나진이가 언니의 남편인 정우 오빠가 장인어른이 정말 대단한 분이시구나라고 말했어요. 우즈베키스탄에서 딸 셋을 대학까지 보내고 각자 결혼시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 수 있었거든요. 특히 우즈벡에서는 결혼 비용이 꽤 많이 들어요. 어머니는 우리가 어렸을 때 사진들을 보여주셨어요. 부 딜노자닝 베시 요샤다기 라세미게 딜노자가 5살 때야. 우샤 바코트다 칩 이나니 디저 때는 정말 말을 안 들었어. 사진을 보면서 남편들이 저희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듣는 모습이 신기했어요. 마치 우리 가족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았죠. 셋째 날 저녁 남편들이 차이자몽이라는 전통 찻집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하는 걸 우연히 들었어요. 우리가 이분들께 뭔가 해드려야 하지 않을까? 딸 셋을 모두 한국으로 보내주신 분들인데 우리가 뭔가 보답을 해야 할 것 같아. 그때부터 뭔가 계획을 짜기 시작했더라고요. 남편들의 비밀회의는 매일 이어졌어요. 저녁 식사 후 아이들이 잠들면 그들은 조용히 어디론가 사라졌어요. 처음엔 그냥 차를 마시러 가는 줄 알았죠. 하지만 계속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건축사인 정우 오빠는 부모님 집의 노후된 부분을 파악하기 시작했어요. 줄자를 가져와서 몰래 치수를 재고 전통 건축의 특성을 조사했죠. 뭐 하는 거야? 라고 물으면 우즈벡 전통 건축이 신기해서라고 대답했어요. 부산에서 음식점을 하는 제 남편은 우즈벡 전통 요리를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와 함께 플로프를 만들면서 이 양파는 몇 분 볶아야 해요? 샤슐릭 양념의 비밀은 뭐예요? 라고 계속 물었어요. 심지어 현진한 베이커리에도 찾아가서 난 굽는 법을 배웠죠. 영상 제작자인 굴라라 남편은 몰래 부모님과 이웃들을 인터뷰했어요. 유튜브 콘텐츠 만들려고라고 둘러댔지만 질문들이 좀 이상했어요. 장인어른의 젊은 시절은 어땠나요? 세 딸을 키우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당신들 뭐 하는 거야? 우리 세 자매는 남편들이 수상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그냥 우즈벡 문화가 신기해서라며 둘러댔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들은 마할라 라이스 동장님, 지역 건축업자, 심지어 우즈베키스탄 TV 방송국까지 연락하고 있었어요. 가장 웃긴 건 언어 학습이었어요. 하루는 제 남편이 이상한 우즈베거를 연습하더라고요. 라흐맛? 타샤쿠르? 응, 감사합니다 라는 뜻이야. 정우 오빠는 어른을 부르는 호칭을 계속 물었고요. 굴라라가 어느 날 우리 남편들 요즘 이상해. 맨날 모여서 뭐 하는 걸까? 라고 물었어요. 그때 나준이가 언니가 설마 엄마 생일 선물 준비하는 거 아니야? 라고 말했는데 그게 정답이었어요. 하지만 어떤 선물인지는 전혀 몰랐죠. 생일 당일 마할라 마르카즈 마을 회관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부모님은 오늘은 가족만 저녁 먹는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많이 왔어? 라며 당황하셨죠. 마할라 라이스님이 나서서 오늘은 우리 마을의 자랑인 분의 특별한 날이라고 인사했습니다. 먼저 손주들이 준비한 작은 공연이 있었어요. 큰딸네 아이들은 한국 전통 무용을, 제 아이들은 우즈벡 전통춤, 라즈바르를, 막내네 아이들은 태권도를 선보였죠. 어머니는 손주들이 이렇게 멋진 줄 몰랐어라며 계속 박수치셨어요. 그 다음 우리 세자매가 준비한 영상이 나왔어요. 어린 시절 사진부터 시작해서 부모님의 희생과 사랑을 담은 영상이었죠. 엄마, 아빠가 늘 우리를 최고로 키워주셔서 감사해요 라는 멘트로 마무리되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조명이 어두워지더니 무대에 우리 남편들이 올라왔어요. 딜노자야, 뭐 하는 거야? 제가 물었지만 남편은 그냥 웃었어요. 정우 오빠가 마이크를 잡고 러시아어로 말했죠. 존경하는 장인어른, 장모님, 그리고 여러분. 우리 3명의 한국 사위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스크린에 3D 모델링 영상이 나타났어요. 부모님 집을 현대식으로 리모델링한 설계도였어요. 이것은 첫 번째 선물입니다. 우리가 부모님 댁을 새롭게 단장해 드리겠습니다. 한국의 온돌 시스템도 설치하고 더 편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엔 음식 사진들이 나왔어요. 두 번째 선물은 한국 마이너스 우즈벡 퓨전 레스토랑 창업 지원입니다. 장모님의 레시피와 제 음식점 경험을 합쳐서 키부츠에 특별한 식당을 만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손주들의 사진이 나왔어요. 세 번째 선물은 손주들의 교육기금입니다. 손주들이 한국과 우즈베키스탄 양쪽 문화를 모두 배울 수 있도록 매년 우즈베키스탄에 오는 비용과 교육비를 저희가 지원하겠습니다. 어머니는 울음을 터뜨리셨어요. 오 알라, 이게 뭐야? 너무 과한 거 아니야? 하지만 표정은 행복으로 가득했어요. 아들이 없어서 늘 아쉬웠는데 이제 아들 셋이 생겼네요. 아버지도 눈물을 흘리며 사위들을 꼭 껴안으셨죠. 마을 사람들도 모두 감동했어요. 한 분은 이런 사위들은 처음 바라며 박수를 쳤고 다른 분은 우리 아들들도 좀 배워야 하는데라고 말씀했어요. 우즈베키스탄 TV 방송국 기자까지 와서 인터뷰를 요청했죠. 나준이가 언니가 마이크를 잡고 말했어요. 엄마, 아빠. 우리가 한국에 멀리 있어서 늘 미안했어요. 부모님 가까이에서 모시지 못해서 죄송했어요. 하지만 이제 우리에게 든든한 남편들이 있어요. 이들이 우리 부모님을 대신 모실 거예요. 제 남편이 무대로 나와서 어색한 우즈베거로 말했어요. 라흐마 시즈가 오나yon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니. 타샤쿠르, 오타yon 고맙습니다. 아버지. 발음이 엉망이었지만 마음은 전해졌어요. 어머니는 웃으며 야흐시, 매닝 우그림짤했어. 내 아들이라고 대답하셨죠. 굴라라 남편은 이제부터 저희가 자주 올게요. 손주들도 우즈베거를 배워야 하니까요 라고 했어요. 정우 오빠는 내년에는 장인어른이 서울에 놀러 오세요. 한국도 구경시켜드릴게요 라고 말했죠. 그날 밤 우리는 아이반에 앉아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했어요. 전통적인 차이자몽에서 녹차와 까라 차이를 번갈아 마시면서 밤새 웃고 울었죠.
어머니는 내가 딸 셋을 한국으로 보낸 게 잘못된 선택인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 알라의 축복이었어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음 날 아침 남편들은 부모님과 함께 새집 공사 준비를 시작했어요. 한국의 온돌 시스템을 우즈벡 가옥에 설치하자고 제안했죠. 여름엔 시원하고 겨울엔 따뜻한 집을 만들어 드릴게요. 정우 오빠가 말했어요. 제 남편은 마을 바자르 상인들과 만나서 퓨전 레스토랑 계획을 구체화했어요. 플로프와 비빔밥을 합치면 어떨까요? 김치와 아추욱을 같이 담가보는 건요? 새로운 메뉴 아이디어가 쏟아졌어요. 굴나라 남편은 손주들과 함께 우즈베거 한국어 이중 수업 계획을 짰어요. 할아버지 할머니와 대화할 수 있도록 매년 방학 때 우즈베키스탄에 와서 한 달씩 지내는 프로그램을 만들겠습니다. 손주들은 신나서 진짜? 우리 플로프 만들기도 배울 수 있어? 라고 물었어요. 마지막 날 우리는 온 가족이 함께 사마르칸드로 여행을 갔어요. 레기스탄 광장과 샤이진다 영묘 앞에서 17명의 대가족이 모두 전통 옷을 입고 사진을 찍었어요. 사진작가는 이런 아름다운 가족은 처음 봅니다 라고 말했죠. 공항으로 가는 길 정우 오빠가 말했어요. 이제 자주 올게요. 여기도 우리의 고향이니까요. 어머니는 내년에는 나도 한국에 갈게. 손주들 학교도 구경하고 싶어라고 답하셨어요. 그 순간 우리는 알았어요. 이제 우리는 한국과 우즈베키스탄 두 고향을 가진 진짜 가족이 되었다는 걸요. 거리는 멀지만 마음은 더 가까워졌어요. 손주들은 한국어와 우즈베거, 러시아어까지 3국어를 동시에 배우고 있고 설날과 나부루즈를 모두 챙기고 있죠. 아직도 그날이 꿈만 같아요. 세 자매가 모두 외국인과 결혼해서 부모님이 외로우실까봐 걱정했는데 오히려 더 큰 가족이 되었어요. 남편들은 이제 동네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위들이라고 부를 정도로 마을의 일원이 되었죠. 특히 제 남편은 이제 우즈베거로 간단한 대화를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살롬, 아라간디즈? 안녕하세요. 잘 지내세요? 라고 물으면 이웃 할머니들이 마샬라, 우즈벡 찰리 가프리다와 우즈베거 잘하네라며 기뻐하시죠. 정우 오빠는 아버지와 함께 목화밭을 돌며 농사 이야기를 나누고 굴나라 남편은 어머니의 직조 기술을 유튜브로 소개하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어요. 올해 설날에는 특별한 일이 있었어요. 우리는 한국에서 우즈벡 전통 명절 나부루즈를 준비했고 나부루즈 때는 우즈베키스탄에서 한국 전통 음식인 떡국을 끓여 이웃들과 나눴어요. 어머니가 직접 만든 수말라크 우즈벡 전통 음식과 제가 만든 김치찌개가 한 상에 올라오는 모습을 보며 두 문화가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걸 실감했어요. 부모님의 새 집도 올해 완공될 예정이에요. 전통 우즈벡 건축에 한국의 온돌 시스템을 결합한 혁신적인 집이 될 거라고 해요. 정우 오빠는 이미 다음 프로젝트로 마을에 공동체 센터를 짓는 계획을 세우고 있답니다. 지금 우리 가족은 매년 2번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을 오가며 지내고 있어요. 손주들에게는 2개의 고향이 있고 우리 부부들에게는 사계절 내내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축복이 생겼죠. 어머니는 이제 내 딸들이 한국에 있어서 다행이야. 덕분에 아들 셋과 손주들까지 얻었으니까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바로 진짜 국제 결혼의 아름다움이 아닐까요?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나 더 풍성한 삶을 만들어가는 것, 그리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경계를 넘어서는 것. 우리의 이야기가 다른 국제 결혼 가정에도 힘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제가 늘 기억하는 우즈벡 속담이 있어요. 무아버트 체가라 빌마이디 사랑은 국경을 모른다. 정말 맞는 말이에요. 그리고 한국 속담도 하나 배웠죠. 사랑하면 모든 것이 용서된다. 두 속담이 합쳐져서 우리 가족만의 새로운 가훈이 되었어요. 지금도 부모님과 화상통화할 때마다 남편이 서툰 우즈베거로 인사하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따뜻해져요. 그리고 아이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사랑해요를 우즈베거로 말하는 걸 들으면 이 모든 게 꿈이 아닌 현실이라는 게 믿어지지 않아요. 앞으로도 우리 가족은 계속 이렇게 두 나라를 오가며 살 거예요. 아이들이 자라서 결혼할 때쯤에는 우리도 어떤 시부모가 될까 상상해보곤 해요. 우리 남편들처럼 사랑으로 모든 차이를 받아들일 수 있는 가족이 되길 바라죠. 안녕하세요. 저는 옥스퍼드 대학교 문화인류학과 교수 엘리자베스 윌킨스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제 인생을 바꾼 특별한 여행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학문적 지식만으로 세상을 판단했던 제가 어떻게 한국에서 새로운 시각을 얻게 되었는지 그 감동적인 순간들을 나누고 싶어요.
60년을 살아오면서 책으로만 알던 세상을 직접 경험했을 때 얼마나 큰 충격과 감동이 찾아오는지 그 특별한 여정에 함께 해주세요. 영국의 오래된 학문적 전통 속에서 살아온 저에게 한국은 어떤 의미로 다가왔을까요?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영상은 스토리를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구독자님께 행운을 드립니다. 윌킨스 교수님, 한국에 대해 그렇게 말씀하시려면 직접 가보신 적은 있으세요? 옥스퍼드 대학교 강의실에서 한 학생이 던진 이 질문이 저를 얼어붙게 했습니다. 문화인류학 교수로 30년 넘게 일해왔지만 제가 연구해온 한국을 실제로 방문한 적은 없었죠. 갑자기 모든 것이 공허하게 느껴졌어요. 강의가 끝난 후 연구실로 돌아와 창문 너머 옥스퍼드의 고풍스러운 첨탑들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제 지식이 과연 얼마나 진실에 가까울까요? 책과 논문만으로 한 나라의 문화를 이해한다는 건 어쩌면 오만한 생각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책장을 보니 고 남편 리처드가 즐겨보던 한국 드라마 DVD가 눈에 들어왔어요. 리처드는 한국 문화에 매료되어 있었고 늘 저에게 함께 한국을 방문하자고 했었죠. 하지만 저는 학문적 거리두기가 필요하다며 거절했었습니다. 리처드가 세상을 떠난 지 5년, 이제서야 그의 말이 이해됐어요. 다음 날 아침 결심했습니다. 다음 학기 연구 휴가를 한국에서 보내기로요. 이론과 책 속의 지식이 아닌 진짜 한국을 경험하고 싶었습니다. 학과장에게 연구 계획서를 제출하고 한 달 후 인천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어요. 비행기에서 내려 인천국제공항에 첫 발을 디딘 순간 모든 예상이 무너졌습니다. 이건 공항이 아니라 하나의 시스템 예술이군요. 영국 텍스트북에서만 봐왔던 효율적인 아시아라는 개념이 눈앞에 펼쳐진 거예요. 공항 내부는 마치 미래에서 온 듯한 디자인이었고 입국 절차는 놀라울 정도로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안내 직원들은 영어로 완벽하게 소통했고 곳곳에 설치된 키오스크에서는 여러 언어로 정보를 제공했죠. 이런 곳을 책으로만 연구했다니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청결함이었어요. 런던의 히스로 공항은 사람들로 붐비고 종종 혼잡하지만 여기는 마치 누군가 계속해서 관리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화장실은 호텔급이었고 심지어 쓰레기통까지도 디자인적 요소가 가미되어 있었어요. 입국장을 빠져나오며 제 마음속에는 이미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30년간 쌓아온 학문적 편견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어요. 이것이 바로 실제 경험이 주는 설득력이었습니다. 서울 시내로 향하는 공항버스에 올랐습니다. 버스 승무원이 제 짐을 받아 트렁크에 정리해 넣는 모습에 놀랐어요. 영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짐표를 받으세요. 도착지에서 이걸로 찾으시면 됩니다. 승무원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버스 안은 놀랍도록 깨끗했고 좌석은 편안했어요. 피로가 밀려와 저도 모르게 잠이 들었습니다. 꿈속에서 리처드와 함께 한국 드라마 속 장면을 거닐고 있었죠. 갑자기 누군가 어깨를 살짝 두드렸어요. 깜짝 놀라 눈을 떴더니 한국인 승객이 제 휴대폰을 건네주고 있었습니다. 바닥에 떨어졌어요. 그분이 말했습니다. 감사 인사를 전하며 문득 깨달았어요. 런던이었다면 아마 그 휴대폰은 이미 사라졌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모르는 사람이 친절하게 깨워 돌려주었죠. 창밖을 바라보니 서울의 밤이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화려한 조명으로 물들어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그때 문득 떠올랐습니다. 이건 단순한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의식의 차이구나. 책에서는 결코 배울 수 없었던 교훈이었습니다. 호텔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다음날 아침 한강으로 향했습니다. 리처드가 좋아했던 드라마 중 하나가 한강을 배경으로 했었죠. 그가 드라마를 보며 적어둔 메모를 떠올렸어요. 한강은 서울의 심장이다. 그곳에서 사람들은 휴식을 취하고 사랑을 나누고 삶을 즐긴다. 한강변에 도착하니 리처드의 메모가 생생하게 이해됐습니다. 아침 일찍임에도 많은 사람들이 조깅을 하거나 자전거를 타고 있었어요. 공원은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었고 자전거 도로와 보행자 도로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공공 자전거 대여소를 발견하고 용기를 내어 자전거를 빌렸어요. 영어로 된 키오스크 안내를 따라 쉽게 대여할 수 있었죠. 한강을 따라 자전거를 타며 드넓은 강과 도시의 조화로운 풍경에 감탄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시민들의 질서였어요.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은 벨을 울리며 추월했고 모두가 규칙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템즈강 주변의 공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무질서한 장면과는 완전히 달랐죠. 자전거를 반납하고 강변 벤치에 앉았습니다. 갑자기 리처드가 그리워졌어요. 여보, 당신이 좋아했던 그 나라 이제야 이해할 것 같아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좁은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봤는지 깨달았어요. 오후에는 서울 지하철을 경험해보기로 했습니다. 지하철역으로 내려가는 순간부터 또 한 번 놀라움의 연속이었어요. 스크린도어, 휠체어 접근성, 냉방시설, 와이파이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티켓 구매는 다국어 지원 키오스크로 쉽게 해결했고 역내 안내 표지판도 영어와 중국어, 일본어로 병기되어 있었죠. 플랫폼에는 사람들이 정리된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하철에 올라 좌석에 앉으니 옆자리 승객이 자리를 양보해 주셨어요.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한국어로 준비해온 문장을 말하니 승객이 환하게 웃어주셨습니다. 창밖으로 지나가는 역들을 보며 런던 지하철과 비교했어요. 지연, 혼잡, 종종 고장나는 에스컬레이터. 런던의 지하철은 서울에 비해 10년은 뒤처져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영국의 우월성에 대해 얼마나 맹목적이었는지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옥스퍼드 대학교의 저명한 교수라는 타이틀이 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정말 우물 안개구리였구나. 지하철에서 내려 명동으로 향했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며 더 많은 한국인들을 만나고 싶었어요. 명동의 한 전통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메뉴판은 영어와 일본어, 중국어로도 번역되어 있어 주문하기 쉬웠어요. 김치찌개와 반찬들을 주문했고 곧 식탁은 다양한 세계 음식들로 가득 찼습니다. 옆 테이블에 앉은 젊은 여성이 제가 메뉴를 고르는 모습을 보고 영어로 말을 걸어왔어요. 한국 요리를 처음 드시나요? 이야기를 나누게 된 수지는 30대 마케팅 전문가였습니다. 그녀는 제가 영국에서 왔다는 것을 알고 반가워했어요. 어릴 때부터 영국으로 유학 가는 게 꿈이었어요. 교수님을 보니 진짜 영국 같아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국과 영국의 문화 차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어요. 수지는 영국의 문학과 역사에 관심이 많았고 저는 한국의 공공 시스템에 감탄하고 있었죠. 한국은 빠르게 발전했지만 아직도 배울 점이 많아요. 영국의 역사와 깊이 있는 문화를. 수진이 말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어요. 우리 모두 서로에게서 배울 것이 있다는 것을요. 선진국이라는 개념은 단순히 GDP나 경제력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의 태도와 서로 배우려는 열린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말이죠. 식사를 마치고 헤어지며 수진과 연락처를 교환했습니다. 옥스퍼드에 오면 꼭 연락하라고 했어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 제 마음은 따뜻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여행 마지막 날 경복궁을 방문했습니다. 웅장한 궁궐 건축물 앞에서 한국의 역사적 깊이를 실감했어요. 궁 안에서는 많은 관광객들이 한복을 입고 사진을 찍고 있었죠. 가이드의 설명을 들으며 조선시대의 생활상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제가 강의실에서 학생들에게 설명했던 내용들이 실제로 눈앞에 펼쳐져 있었어요. 교수님, 한국의 전통과 현대가 어떻게 공존하는지 보고 싶으시다면 경복궁 근처 북초나 농마을을 추천합니다. 가이드가 말했어요. 그 조언을 따라 북초나 농마을로 향했습니다. 전통 한옥들 사이로 현대적인 카페와 공방들이 자리 잡고 있었죠. 좁은 골목길을 걸으며 한국의 과거와 현재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모습에 감동했어요. 한 공방에 들어가 도자기 만들기 체험을 했습니다. 도예가는 영어로 전통 기법을 설명해 주었고 저는 서툰 솜씨로 작은 컵을 만들었어요. 그 과정에서 문화란 박물관에 전시되는 죽은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영국의 박물관들이 전 세계에서 가져온 문화유산을 진열해 놓은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곳에서 유리 케이스 안에 갇힌 유물들과 지금 내 손으로 직접 만들고 있는 이 도자기의 차이가 무엇인지 깊이 생각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한옥마을은 은은한 조명으로 물들었어요. 골목길 카페에서 전통차를 마시며 제 여행을 되돌아보았습니다. 학문적으로만 접근했던 문화가 실제로는 이렇게 생생하게 살아있다는 것이 놀라웠어요. 마지막 날 아침 호텔 근처 카페에서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한국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논문을 쓰기 시작했어요. 한국은 서구를 모방한 나라가 아니라
자기만의 기준으로 앞서간 나라였다. 첫 문장을 타이핑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번 여행은 단순한 학술 탐방이 아니라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어요. 30년 넘게 문화인류학을 연구해온 제가 이렇게 큰 깨달음을 얻을 줄은 몰랐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마지막으로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았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해 출국 수속을 밟으며 결심했습니다. 옥스퍼드로 돌아가면 학생들에게 말해야겠다고요. 이제는 직접 가보라고 배울 게 너무 많다고 말하겠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리처드가 살아있었다면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그의 손을 잡고 한강을 걸었을 텐데. See you next time in Seoul. 새롭게 배운 한국어 문장을 속삭였습니다. 옥스퍼드로 돌아간 지금 저는 더 이상 책으로만 세상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직접 경험하고 눈으로 보고 가슴으로 느끼는 것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여러분도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익숙한 곳을 벗어나 새로운 세상을 경험해 보세요. 그곳에서 예상치 못한 감동과 깨달음을 얻게 될 테니까요.